네, 오늘도 연말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2024년 글로벌 경제 대전망으로 저희가 한번 짜봤고요. 올 한 해를 좀 돌이켜봤을 때 그 어떤 해보다 좀 많이 투자자분들이 똑똑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뭐 물가, 금리, 경기 이런 매크로 변수들을 계속 고민하고 공부해야 했던 한 해였기 때문인데요. 과연 이런 요소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좋아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좀 봐야겠죠.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뭐 이벤트들도 많았습니다만 미국 경제, 한국 경제의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정리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미국 경제는 사실 올 초로 돌아가 보면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뭐 글로벌 IB 평균 구하면 0.5였었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근데 지금 2%대 중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무슨 얘기했었냐면 왜 0.5가 나올 것 같냐?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초과 저축도 다 소진되고 그쵸. 금리 인상되면서 고금리 고물가 구간에서 결국은 소비도 제약되고 뭐 이럴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사실 미국 경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올해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미국 경제 한 1%대 중반 정도 성장하거나 그보다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초과 저축은 아마 이미 거의 다 바닥난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 뭐 내년에 약간 침체로 들어갔다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지금 고용 상황 같은 거 보면 노동시장 보면 여전히 뜨거우니까 이게 깊은 침체로는 안 갈 것 같은데 그 정도 얘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맞아요. 작년하고 숫자만 바뀐 거고 분위기는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톤은 진짜 비슷하네. 근데 차이점은 네. 올 한 해 구간은 금리에 있어서 상승기 혹은 고점 유지기였다는 거고 내년은 금리에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간이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결국은 가장 큰 매크로 팩터 중에 하나인 금리 변수가 좀 다른 거. 그러면 결국은 뭐가 금리를 그렇게 만들 거냐. 지금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 잡히고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내년 미국 경제 저는 버틸 것 같다고 보고요. 그리고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냐라는 생각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관망 포인트가 굉장히 많을 것 같고 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사실 내년 미국 선거가 생각보다 큰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또 하반기에는 결국은 좀 대선 이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힘들었습니다. 내년에 반등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반등이냐? 반도체 중심의 반등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렇겠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이 이제 경제 전체 숫자 자체는 저희가 보는 어떤 경제 성장률이나 숫자 자체는 조금 나아지게 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이 반도체 섹터 이외 섹터로 다 전달이 되는 데는 저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한 해도 체감상으로는 이거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나아지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수출도 좀 돌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은 들립니다만 체감상으로라는 말들을 주셨네요. 체감 경기는 글쎄 아직 좋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결국 취사 선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중심의 흐름을 잘 우리가 유념하고 내년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얘기를 해주시다가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내년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제 금리 인하 기간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이유는 물가가 잘 잡히고 있기 때문이고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PCE 물가도 2.6%면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연준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잡히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내년 초반의 관전 포인트는 저희가 이제 1월, 3월, 5월, 6월 이렇게 FOMC가 있을 때 관전 포인트가 뭘까라고 보면 PC가 추세적으로 그냥 계속 내려올 거냐 아니면 내려오다 튀었다가 내려오다 튀었다 할 거냐 그쵸. 결국 이런 거 같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2.6 그리고 근원 기준으로 3.2인데요. 사실 2.6하고 3.2인데 한 3개월 후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저는 섣부른 감이 있고요. 빠르죠. 네, 빠른 네. 감이 있고요. 물론 시장은 계속해서 앞서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년 상반기 말 한 6월쯤에는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한 번 정도 PC가 튀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려간다라는 느낌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추세적으로. 들거든요. 네, 추세적으로. 예. 특히 제 생각에는 그 헤드라인 PCE 같은 경우는 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어가 튀느냐 안 튀느냐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어가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와 준다면 제 생각에는 뭐 연준에서도 사실 내년 한 2분기 말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조금 둔화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금리를 조금 선제적으로 내리는 방향. 어차피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약간 앞날을 보고 하는 정책이잖아요. 왜냐하면 그쵸? 어쨌든 네.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효과를 미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치 저 앞에서 우회전을 할 거면 미리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운전을 하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이라는 건.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 6월쯤에 금리 인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3월은 조금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CME 패드워치에 좀 보다 들어왔는데 90%가 넘더라고요. 금리 인하 기대가. 네, 맞습니다. 이러면 내가 틀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도 교수님도 사실 이게 물가가 계속 떨어지면 좋겠지만 덜컹거릴 수 있기 때문에 6월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준에서 지금 무리하게 그 시장을 치어리딩하는 금리 인하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았다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연준은 어쨌든 간에 굉장히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파월 의장이 뭐 산타엘리의 선물 뭐 이런 걸 주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하지만 파월 의장 얘기하고 나서 다른 연준 의원들이 나와서 그거 수습하느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연준의 마음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다. 그리고 과도한 긴축이 사실은 너무 긴축을 덜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튀는 것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마음에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준도 진짜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시장의 기대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걸 좀 죽이는 게 과연 연준의 올바른 선택일지. 그렇지만 달라지지 않는 건 한 가지는 연준은 계속해서 데이터에 우리는 기초해서 반응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은 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지만 분명히 덜컹거릴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금리 인하 시기가 딜레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상반기의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 얘기를 하다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적 이벤트를 좀 굉장히 대선이 있다 보니까 영향력이 클 수 있다라고 보셨는데 내년에 진짜 그 선거가 많더라고요. 이게 영향력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1월 대만 총통 선거부터 시작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결국은 유럽 연합의 의회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영국 선거, 영국 총리 선거도 있고 러시아 선거도 있고 우리나라 총선에다가 미국 대선까지 11월까지 계속 지금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1월부터 보면 대만 총통 선거는 결국 이게 친중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로서의 그 민진당의 친미냐 이 정책의 노선. 근데 대만이라는 나라가 가진 어떤 지정학적인 특징. 메가더 장군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실 중국 앞에 가장 큰 항공모함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는 항공모함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대만인 거죠. 사실 대만이 가지는 지정학적인 중요성은 미국에서도 사실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 세계에서 결국은 가장 많이 반도체 제조하는 공장이 그리고 회사가 TSMC니까 그렇죠. 결국 대만이 가진 중요성은 굉장한데 지금은 친미 민진당인데 이것이 지금 친중 정부로 넘어갈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중국에서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중국 전문가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하게 뒤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네, 친중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게 1월이고, 그다음에 뭐 유럽연합 선거나 영국 선거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뭐 브렉시트 같은 이슈도 있지만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할 것이냐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선거,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제 11월 대선인데 네네. 지금 제가 어제 나온 기사를 굉장히 재밌게 본 게 하나가 워싱턴 포스트에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3명.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3명과 트럼프 정부 때 삶이 나아졌다고 생각한 3명을 아주 심층 인터뷰한 기사예요. 재밌는데요? 그리고 각각 어떤 것들을 잘했는지, 어떤 정책들을 잘했는지. 그래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경제 정책의 장점은 실업률을 낮게 유지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고 학자금 감면했다. 그리고 트럼프 때의 장점은 낮은 물가, 그리고 낮은 금리, 낮은 유가.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 심층 인터뷰의 방점이 뭐였냐. 정치인들은 인플레이션에 결국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경제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때 4년 동안 임기 동안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 7%대 나오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지금 3년 차 말인데
한 17% 정도 올랐더라고요. 2배 반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왜 점심 먹으러 밖에 나갔을 때도 야 요즘 10,000원 갖고 먹을 수 있는 게 없냐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결국 그것들이 사람들의 어떤 표심을 아주 중요하게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그게 내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다니고 직장이라는 건 어차피 내가 한 명이 그냥 갖는 거고요. 나가서 보는 물가들은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이런 체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들이 주는 메시지는 똑같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할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미국의 6개 경합주에서 서베이를 해보면 예. 경제 트럼프가 더 잘한다. 외교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민 정책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바이든이 더 잘할 것 같은 건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것과 낙태 이슈들은 바이든을 지지한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것들은 트럼프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새로운 후보가 아니고 이전에 1기를 지금 했었잖아요. 2기가 들어오려고 하는 정부니까요. 좋습니다. 확실히 뭐 역사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고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원화됐다고는 하지만 결국 바뀌지 않는 건 한 가지는 진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는 측면에서 11월 대선 과연 인플레이션을 바이든 정부가 얼마나 더 잡을 수 있을지 이게 아마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대만 총통선거 얘기할 때도 얘기하셨지만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미국만 좋아져서는 사실 경제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근데 좀 비틀비틀했잖아요. 내년엔 좀 어떨까요? 어쨌든 간에 중국이 올해 뭐 디플레이션 중간에 한번 잠깐 뭐 이슈도 있고 생각보다 리오프닝 하고 나서 경기가 빨리 반등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가 조금 더 눈여겨봤던 거는 그 중국 정부에서 내놓는 부양책이라는 것들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혹은 코로나 시기에 나왔던 부양책에 비해서 훨씬 굉장히 미약한 패키지들이 나오는 것 같다. 아, 그럴까요? 예,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쏘긴 쏘는데 시원하게 안 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아마 그쵸.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지금 뭐 지방정부 부채라든가 고민이 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 예. 구조적인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IMF 같은 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중국의 성장률은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대에 그 미국이 금융위기 겪을 때 중국 성장률 그 해가 얼마였냐면 10%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그러면 예전에 10% 혹은 8%씩 성장하던 중국은 아닐 거고 점점 성장률은 떨어질 거다. 그거는 중기적인 건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는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고 하고 전 세계에서 2번째 경제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생산 기지이고요. 중국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는 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는 아주 시원한 통 큰 부양책들은 내놓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5%대 초반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정도의 움직임들은 할 것 같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플러스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은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중국에서 얼어 있지만 힘들죠. 예, 이것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가 생각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 그리고 결국은 이 전 세계적으로 내년 경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중국의 수출들이 다시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중국의 단기적인 반등으로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그러면 내년 전망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한 30초 정도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은 물이 차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금리가 높은 구간이니까요. 근데 물이 빠지고 나면 즉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민낯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어떤 것들이 좋은 종목이고 어떤 것들이 조금 더 덜 매력적인 종목인지.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이펙트가 사라지는 내년 후반부터 사실 각 종목들의 어떤 매력에 좀 네.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연준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주목한다면 이제 물가와 금리의 팩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적 이벤트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별, 선별이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 같네요.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용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굿모닝 글로벌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